안녕하세요, 핑몬스터입니다. 어제 딱 반타작했는데 그래도 잘 묶어가서 다행이었네요. 어제 경기들을 간단하게 복귀해보면 카타르는 수준 미달의 팀이라는 게 느껴졌지만 스위스는 역시 제가 지적했던 파괴력이 부족했고, 심지어 유일한 득점인 PK는 굉장히 논란이 될 것 같은 게 오프사이드처럼 보였지만 VAR 장면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경기 막판 한 방 얻어맞은 걸 보면 이건 뭐 정의구현당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브라질 모로코 경기는 모로코는 지난 월드컵 4강간 짬바가 느껴지며 강팀 냄새가 물씬 났던 반면, 브라질은 아무리 안첼로티식 축구를 하지만 공격 전술의 의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비니시우스 개인 능력으로 만들어낸 득점이며 풀백들이 전혀 공격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느껴졌어요. 스코틀랜드 IT 경기는 IT가 생각보다 잘하긴 했지만 불운했던 자책골을 결국 극복하지 못했고,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는 경기였던 튀르키예 경기는 최근 그렇게 폼이 좋았던 튀르키예가 맞나 싶을 정도로 호주의 수비 전술에 무기력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호주의 수비 전술이 정말 탄탄했고, 또 수비 숫자를 많이 늘려놨음에도 공격이 위협적이지 않았던 것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본선 1라운드 경기는 사실 경기력 파악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부터는 제가 좀 더 확실하게 주력 픽들을 추천해 드릴 테니 구독하시고 계속해서 방문해 주시면 좋은 픽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분석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독일과 키라소의 경기입니다. 지난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독일이지만 이후 2018 러시아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조별리그에서 탈락하며 체면이 구겨졌는데요. 특히 2018 러시아 때는 대한민국에게 패배하며 무너졌고, 직전 월드컵인 카타르에선 일본에게 패배하며 결국 조별리그 탈락을 했었죠. 특히 일본전 때 리디거가 일명 타조 스텝으로 상대 선수를 조롱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경기 독일이 지면서 골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유로 2024 개최국이었던 독일은 나겔스만 감독을 선임하면서 8강 진출에 성공했고, 다시 전차 분단의 부활의 조짐을 알렸습니다. 이번 월드컵 독일의 스쿼드를 평가해보면 우선 역대급 미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을 것이, 플로리안 비르츠와 자말 무시알라라는 엄청난 재능의 젊은 선수들을 보유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나겔스만 감독은 많은 이들이 우려했던 이 두 선수의 공존을 지난 2024 유로 대회에서 두 선수에게 서로 다른 롤을 부여하며 동선 정리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두 선수의 개인 성적도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이선을 보유한 것과는 달리 최전방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이번 독일 렌트리를 보면 공격수로 하베르츠, 볼테마데, 운다브를 뽑았지만 이 3명의 공격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쿠바 스트라이커 유형은 아닙니다. 피지컬만 봐선 2m에 가까운 장신인 볼테마데가 9번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서도, 지난 시즌 뉴캐슬 경기를 보면 볼테마데는 정통 스트라이커라기보다는 미드필더에 가까웠죠. 역대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은 키라소를 얘기해보면 일단 우리에게 익숙한 아드보카테 감독이 이끌고 있으며, 인구가 약 15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지만, 엔트리를 보면 네덜란드령에 속하는 3국가인 키라소는 네덜란드 출신의 키라소계 선수들을 뽑으며 타이트총을 포함한 현재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꽤나 많은 모습입니다. 이 매치업은 그리 길게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월드컵 조별리그 순위 계산을 하는 방식은 승점 다음으로 골득실 그리고 다득점인데, 3경기밖에 치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승점이 겹치는 경우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때문에 골득실과 다득점이 상당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독일 입장에선 이번 월드컵 본선 첫 경기라는 점에서 분위기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다면 당연히 좋겠죠. 아드보카트 감독이 키라소의 수비 조직력을 얼마만큼 끌어올렸을지가 관건이겠지만, 글쎄요, 독일의 재능 있는 선수들을 감당해내기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독일의 3골차 이상 승리를 예상해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네덜란드와 일본의 경기입니다. 2020년 이후 다시 우리가 알던 오렌지 분단이 색을 조금씩 찾고 있는 모습인데,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과정이었던 지난 유로 2016과 2018 월드컵은 본선 무대를 밟지도 못했지만 유로 2020에서 16강 진출로 부활을 알렸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8강과 유로 2024에선 준결승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를 크게 끌어올린 모습의 네덜란드입니다. 토트넘의 사비 시몬스가 시즌 막바지 울브스전에서 당한 ACL 부상으로 낙마한 부분은, 시몬스가 지난 유로 2024 16강 이후 토너마트 단계에서 보여준 활약을 생각해봤을 때 이 선수의 이탈은 꽤나 아쉬운데요. 특히 잉글랜드와의 준결승 경기에서 엄청난 중거리퍼로 선제골을 기록한 장면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네덜란드의 스쿼드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선 수비 쪽에 반더벤과 반다이크, 그리고 이번 이적 시장 뜨거운 감자로 보이는 바네케는 이번 월드컵을 통해 자신의 주가를 더욱 올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것이며, 프랭키 데용
이대용이 이끄는 중원은 흐라벤베르와 라인더러스 등 어느 강팀에 견주어도 아쉽지 않은 탄탄한 중원이죠. 굳이 아쉬운 부분을 뽑자면 포워드 라인인데 지난 유로 2024 맹활약한 코디아포가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의 폼이 꽤나 아쉬웠고, 베르호스트나 데파이는 이제 전성기가 훌쩍 지난 선수들이죠. 그래도 도니얼 말런의 클러치 능력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수비와 중원에 비해 공격 쪽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 유럽 축구를 보면 정말 많은 일본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때문에 이번 월드컵이 정말 역대급으로 많은 재능을 보유한 일본이라고 볼 수 있었지만 정작 핵심급 선수들은 부상으로 아쉽게 낙마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공격에서 가장 파괴적인 선수로 볼 수 있는 카오루 미토마가 결국 월드컵까지 햄스트링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며 명단 제외가 되었고, 베테랑 미나미노와 중원의 엔도 와타루까지 공격과 중원의 핵심 선수들을 잃었다는 점은 일본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겠지만, 쿠보와 리스 도안 그리고 카마다 다이치 등 지난 시즌 빅리그에서 풀타임 활약한 선수들이 건재하다는 점에서 힘을 내볼 수는 있겠습니다.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일본의 모리아스 감독이 지난 카타르 월드컵 스페인과 독일이 포함된 죽음의 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습 전술을 당연히 이번 네덜란드를 상대로도 준비해왔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시아 무대에서 일본은 주도적인 축구에 익숙한 팀이긴 하지만 지난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무너뜨린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기본기가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실리 축구라고 생각해서 마냥 약팀들이 보여주는 그런 축구와는 확실히 다른 퀄리티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본에게 있어 익숙한 축구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해외 업체 배당 흐름을 보면 오히려 무승부와 일본의 승리 배당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다만 일본이 스페인과 독일을 무너뜨린 모습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생각해봤을 때 가능성이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난 독일전을 돌아보면 독일은 무려 26번의 슈팅과 3골이 넘는 기대 득점을 기록했음에도 너무나도 많은 찬스를 놓쳤고, 일본의 아사노가 기록한 역전골은 각도가 거의 없는 위치에서 실점을 허용한 노이어의 치명적인 실책이라고 볼 수 있었죠. 스페인전도 마찬가지로 골키퍼의 실책이 아쉬운 결과를 낳았는데, 선제골 장면을 보면 시몬 골키퍼의 빌드업 미스가 그대로 실점으로 연결되며 분위기가 일본 쪽으로 크게 넘어가는 양상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네덜란드를 보면 우선 베테랑 반다이크가 이끄는 수비 쪽이 굉장히 탄탄하다는 점에서 독일처럼 수비 조직력 문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또한 일본이 아무리 걸어 잠근다고 한들 세트피스 상황에서 반다이크의 존재감은 무시무시하죠. 지난 시즌 리버풀에서도 8골을 기록했으며 A매치에서도 반다이크는 무려 12골을 기록하고 있는 수비수입니다. 때문에 저는 2배에 가깝게 형성된 네덜란드의 승리 배당은 상당히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팀 선수들이 이탈한 일본이기에 이건 못 먹어도 네덜란드의 고배당을 노리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코트디부아르와 에콰도르의 경기입니다. 12년 만에 월드컵 본선 무대에 돌아온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 중의 하나인 코트디부아르는 최근 2024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우승했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참고로 코트디부아르는 앞서 말했듯 아프리카의 전통 강호 중의 하나이지만 과거 드롭바나 야야투레 같은 월드 클래스 선수들을 보유했을 때에도 월드컵 본선에 올라온다 한들 항상 조별리그 탈락을 했던 국가인데, 과연 이번에는 그 징크스를 깰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국 출신 감독인 에르메스 파에 감독이 이끌고 있으며, 파에 감독은 지난 2024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기간 중도 부임하여 팀을 우승까지 이끄는 기적을 만들어내며 팀의 결속력을 크게 다진 모습이죠. 과거 드록바와 야야투레 같은 대단한 선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이번 월드컵 엔트리를 보면 공격수부터 수비까지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모습인데, 공격 쪽에 아마드 디알로와 아딩그라 같은 자원들은 유럽 무대에서도 빠른 스피드와 1대1 돌파력을 검증받은 위협적인 자원들이죠. 또한 미드필드엔 지난 시즌 노팅엄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낸 쌍가레가 있으며, 수비엔 로마의 핵심 센터백 은디카 등 과거 드록바와 투레 같은 몇몇 스타 플레이어들에게 의존하는 축구를 해야 했던 코트디부아르였다면 이제는 공격부터 수비까지 밸런스를 꽤나 갖춘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재 스쿼드에서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월드컵 본선 무대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부분이겠죠. 에콰도르는 직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본선 무대에 올라왔던 팀이죠. 당시 개막전에서 개최국 카타르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기록했었고, 네덜란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이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에도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은 굉장히 아쉬웠을 에콰도르였습니다. 지난 월드컵 당시 베테랑 스트라이커 에네르 발렌시아가 3골을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번 월드컵에서 발렌시아의 나이는 이제 36세이기 때문에 지난 월드컵에서의 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다만 공격적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과는 다르게 수비와 미드필드 라인은 상당히 탄탄한데요. 우선 중원에 무려 1억 2천만 유로의 사나이 모이스 카이세도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으며,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센터백 윌리엄 파초와 인카피에가 이루는 수비 라인은 남미에서 가장 강한 수비로 평가할 수
수 있는 것이 이번 남미 예선에서 에콰도르는 무려 18경기 중 13경기에서 클린시트 경기를 펼쳤다는 점이며 클럽 브리에의 22세 젊은 수비수 조엘 오르도네즈는 지금 리버풀, 첼시, 맨유 등 빅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당히 핫한 수비수입니다. 배당 흐름을 보면 무승부 배당이 대폭 하락하고 있는 흐름인데 저 역시 이 경기 굉장히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디알로와 아딩그라 등을 보유한 코트디부아르의 창이 과연 에콰도르의 견고한 방패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보통 토너먼트에서 수비가 강한 팀이 배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아직까지는 조별리그 단계이고 무엇보다 축구는 골을 넣어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을 빌려 코트디부아르의 역배당 승리 가능성까지 보고 있지만 무승부 가능성이 없이 높기 때문에 추천픽은 배당이 괜찮은 코트디부아르의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스웨덴과 티니지의 경기입니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8강까지 진출한 전력이 있는 스웨덴은 이후 8년 만에 다시 월드컵 본선 무대로 돌아왔는데요. 스웨덴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지난 25년 10월 선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담이지만 브라이튼 감독 시절 그레이엄 포터 감독을 정말 전술 천재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중하위권 팀을 이끌면서 백스리와 백포를 혼용하는 유연성을 보여주었고, 또 탄탄한 빌드업 체계로 점유율 축구를 브라이튼에 접목시킨 포터 감독이었는데 이후 감독 코리어가 좀 보이긴 했죠. 일단 스웨덴은 알렉산더 이삭과 요케레스라는 퀄리티 좋은 공격수들을 보유한 국가이지만 현대 축구에서는 수비와 미드필드 쪽에 부하가 걸리는 투톱 전술을 잘 사용하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클럽팀처럼 선수를 판매할 수도 없고 스쿼드에 이삭과 요케레스라는 공격 자원이 있는데 기용을 또 안 할 수는 없겠죠. 다행히 두 공격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전혀 겹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요케레스가 정통 9번처럼 움직인다면 이삭은 좀 더 프리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툭툭 점수비라는 리스크를 안고 가져가는 스웨덴이기 때문에 이 두 공격수의 활약이 미비하다면 조별리그 통과는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튀니지는 이번 북중미 월드컵까지 본선 무대에 올라며 3회 연속 본선 무대를 밟는 국가가 됐는데 아직까지 조별리그를 통과한 역사는 없습니다. 최근 월드컵 본선 무대에 계속해서 올라온 튀니지의 경기 스타일은 실리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며 내려앉았을 때 확실히 수비가 견고한 편입니다. 좋은 예로 지난 월드컵에서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상대로 이러한 전술이 제대로 통하면서 1대0 승리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 경기 90분 내내 프랑스는 튀니지의 수비를 전혀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경기 양상을 예상해보면 포터 감독이 과거 브라이튼 시절처럼 점유율 축구를 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결국 이 매치업에서 승점 1점이 아쉬운 팀은 아무래도 스웨덴이기 때문에 튀니지의 실리 축구를 어떻게 뚫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처음 이 매치업을 보고 든 생각은 저득점 흐름의 양상을 예상했었지만 아무래도 언더에 베팅하고 경기를 보면 경기를 보는 재미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언더를 가져가긴 하겠지만 주력으로 가져가고 싶은 픽은 따로 있는데요. 튀니지가 암만 수비가 강하다고 해도 결국 이삭과 류케레스가 있는 스웨덴에게 많은 공격 기회를 허용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야신 아야르 역시 중거리 슈팅 능력이 있는 미드필더인데 이삭과 요케레스 쪽의 수비가 집중이 되었을 때 충분히 중거리 슈팅으로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꽤나 자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스웨덴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댓글은 괜찮고요.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